오늘은 공급사슬의 위험 관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이 공급사슬이라는 게 그 물류 관리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 물류 관리에서 이 공급사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조금 예측하고 이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것들을 조금 저희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이게 왜 공급사슬에서 위험 관리가 중요하냐, 그다음 왜 이런 위험 들이 증대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 좀 살펴볼 거예요. 공급사슬 위험 우리가 좀 살펴보면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 공급사슬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단절 현상이나 불균형, 이런 불균형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사전에 좀 예측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만약에 대응하지 못하면 여기에 대한 리스크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기회비용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사슬 리스크 관리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와 플러스 서플라이 체인 리스크 매니지먼트까지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요인들을 살펴보고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어느 정도 대책을 강구해 두지 않는다면 이 리스크로 인해서 손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리스크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로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불확실한 미래의 위험에 대해서 예측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게 바로 서플라이 체인 리스크 매니지먼트예요. 원래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이런 거죠.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해서 얘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구축하거나 관리하는, 이게 리스크 매니지먼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급 사슬에다가도 적용하는 겁니다. 좀 관리 필요성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게 우리 불확실한 상황들이잖아요. 뭐 테러라든지, 그 다음에 천재지변, 허리케인 같은 거, 그 다음 지진, 그 다음 홍수, 이런 건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이잖아요. 이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예측 불가능한 일이 발생됐을 때 이거 영향력은 또 되게 큽니다. 음, 이런 걸로 해서 손해보는 비용들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을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준비할 건가, 이게 바로 리스크 매니지먼트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미리 확인하는 거죠. 보통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분석하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테러라든지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공급 사슬을 사실 이렇게 사슬 이렇게 되는 거, 사슬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깨졌을 때 얘네들을 가능하면 이 영향력을 줄이는 게 어떤 방법인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 두는 게 바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리스크 증가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송 거리가 걸면 당연히 리스크가 크겠죠. 그다음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면 당연히 리스크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크에 대해 증가에 대한 어떤 대응으로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들이 보험을 드는 방법도 있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 보험을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안전 재고를 또 만드는 방법. 사실 재고를 늘리는 방법은 썩 좋은 방법은 아닌데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약간의 보완책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안전 재고를 보유하는 방법도 있긴 해요. 이거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슬 관리의 어떤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고요. 이 부분에서 발생되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서플라이 체인 리스크 매니지먼트죠. 그래서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어떤 리스크에 대한 관리고요. 이거는 공급에 대한 관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핵심적인 부분들이 좀 더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예비적 상황, 예비적 상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어떤 그 관리 체계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위험이 증가되고 있어요. 공급 사슬의 리스크 요인이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경제가 되게 많이 발전됐어요. 그래서 파급 효과가 큰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발생돼도
과거에 비해서 지금이 파급 효과가 훨씬 커요. 왜 그러냐면 경제가 너무 발전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리스크 요인이 생겼을 때 그 영향력, 다시 얘기하면 좀 우리가 멋있는 말로 하면 파급 효과를 멋있는 말로 얘기하면, 경제적 얘기를 하면 기회비용이 너무 크게 됐어요. 그죠? 기회비용이 큰 선택을 하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회비용이 작아지는 게 좋은 거니까 예전에 발생됐던 어떤 리스크 요인, 똑같이 지진이 발생되고 똑같이 해일이 발생해도 과거에 생겼던 어떤 공급 사슬의 위험에서의 문제점들, 결과들과 지금의 좀 고도화되어 있는 공급 사슬 상태에서는 그 뭐라 그럴까? 파괴력이라 그럴까? 파급 효과가 되게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스크 증가가 더 큰 거죠.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개별화되어 있는 기업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체인을 만든다 보니까 그만큼 사이즈도 커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때 더 큰 문제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공급사슬 내 기업 수가 늘어날수록 개별적인 상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나 또는 복잡성이 증가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탁기업 활동들이 늘어날수록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효율적인 사슬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리스크 요인들을 확인해야 되고 관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위협인 테러리스트 공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물류량이 늘어난 것도 이유예요. 그 다음 물류 길이도 길어졌죠. 왜냐하면 무역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물류가 훨씬 더 많이 발달되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물동량도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리스크에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갈수록 더 절실하게 요게 된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리스크 나누면 뭐 공급상에 생기는 리스크, 그 다음에 수요에 생기는 리스크 이렇게 나눠져요. 공급 리스크는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생산할 때 그 원자재 수급에 관한 얘기죠. 원자재 수급. 물론 인해서 생산의 차질. 이거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생산 차질이 되는 거예요. 생산의 차질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급 리스크에 대한 관리들이 필요하다. 마찬가지 수요 리스크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뭐가 바뀌는 거죠? 수요가 바뀌는 거죠. 수요. 예를 들어서 뭐 경기 침체 같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뭐가 있었죠? 음, 뭐 코로나 같은 거, 유행병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수요가 확 주는 거잖아요. 그런 현상들. 그 다음에 뭐 회사의 파산이라든지 전쟁, 자주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지만 유행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역시 수요 리스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운영 리스크예요. 운영 리스크는 기업의 어떤 내부 조직의 일처리 능력이 부족한 거죠. 내부적인 어떤 처리 능력에 관련되는 위험이에요. 그래서 뭐 내부 정보가 유출됐다든지 시스템 장애, 요즘은 이런 게 더 많겠죠. 시스템 장애. 그 다음에 이건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떤 노사 분교 이런 것들이 내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어떤 프로세스의 불안정성에서 생기는 이런 운영 리스크. 그 다음 환경 리스크는 외부적 환경이에요. 운영 리스크가 우리가 내부라고 보면 환경 리스크는 외부적인 거죠. 그래서 뭐 경기 커다란 거는 경기 변동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경기가 좋거나 나빠지거나 할 때, 그 다음에 또 정부의 규제, 그지? 환율이나 이자율 변동이나 인플레이션은 경기와 관련되는 거고요. 뭐 규제라든지 관세는 정부의 어떤 규제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가끔 발생돼서 테러, 그 다음 어떤 정치적 위험, 우리 북한 문제들 늘 발생되잖아요. 북한이 뭐 핵 실험을 했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 환경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치적 위험 같은 경우들은 좀 그 사회가 안정되어 있으면 문제가 좀 적은데 우리나라는 또 독특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되고요. 그 외에 뭐 어떤 수출 규제라든지 그다음 이런 것들도 역시 환경적 리스크에 들어가요. 그다음 환경오염도 마찬가지 환경적 리스크에 들어갑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환경에 너무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환경오염을 하는 그런 공급 사슬 구조는 우리가 싫어하고 소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수요가 변하게 되고 이런 것들도 역시 해당되는 거죠. 그다음 파괴적 리스크라는 거는
아주 극단적인 외부 위험이에요. 그래서 자연재해, 박살 나는 거죠. 완전히 뭐, 그 다음에 외환위기, 음, 뭐 경제공황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공황, 파업, 그 다음에 전염병.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죠. 지금 수업도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할 정도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게 되면 이거는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큰 파괴적 리스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예 재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재난. 그래서 화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도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유형들을 조금 살펴봤고, 이런 국제적 사업에 따른 어떤 위험들도 마찬가지. 이거는 조금 이제 활동하고 관련되는 건데, 뭐 파트너 선택 위험도 있고, 뭐 잘못된 파트너 선택하면 망하잖아요. 친구 잘못 만나면 망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대금이 미결제되는 거, 미해수 위험도 있고, 그 다음 신용위험. 최근 들어 신용위험도 많죠. 그 다음에 외환위험이나 또는 환율 위험들도 있고, 그 다음에 물가 변동, 가격 변동의 위험도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경제 추세에 따른 리스크 영향도 몇 가지 보면 트렌드가 좀 있어요. 글로벌화된 거에 어떤 트렌드로 보면 뭐 아웃소싱이 많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위탁 업무가 많아요. 그래서 뭐 아웃소싱 업체가 문제가 생기거나 위탁 업체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것도 리스크 요인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 집중화된 리스크들로 구성이 돼요. 그다음 전문화됐죠. 전문화되다 보니까 어떤 특정 분야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거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제한적인 경우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생산이나 여기 물류도 들어가겠죠. 물류의 네트워크 구조가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에 더 취약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몇 가지도 더 있죠. 그래서 리스크, 서플라이 체인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우리 예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책에 예시가 좀 나와 있어요. 예시 보시면은 그 최근에 있었죠, 그죠? 일본의 한국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기본 소재를 수출 규제를 한 거예요. 그죠? 이거 상당한 리스크 요인이죠. 음, 외부적인 환경적 리스크 요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공급 사실 위험 관리상 이거는 뭐 정치적 이슈가 되니까 정치 리스크 사례가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나요? 기술 개발해버린 거죠 그냥. 물론 공급하는 소재 공급하는 거를 다양화할 수도 있지만 다양화할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최근 대통령님의 말에 따르면 상당히 많이 소재 부품을 국산화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인 거죠. 물론 초창기 때 우리가 생산량이 좀 줄 텐데 뭐 삼성 반도체나 이런 반도체 제조하는 업체들이 나름대로 원료 재고 관리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소재들을 국산화하는 그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시간에 재고들을 활용한 거죠. 그래서 재고 관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됐을 때 그런 리스크 요인을 감안한 원료의 재고 관리, 물류 관리 또는 수입 시장의 다변화, 원료 수입 시장의 다변화 이런 것들이 어, 공급사스 위험 관리의 하나의 유형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뭐 신문을 통해서 본 내용이기 때문에 일본의 조치는 뭐 수출기업이 일단 기본 소재를 수출하지 못하게 만든 거죠. 관세를 붙인다든지 아예 허가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사실 반도체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그다음 반도체가 다른 산업에도 파급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자재의 소재가 부족하게 되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 반도체로 사용하는 다른 산업들에도 파급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세계적인 공급 사슬이 붕괴되는 거죠. 하나의 사건을 인해서. 마치 나비효과하고 똑같아요. 지금은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뭐 물류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 사슬이라고 하는 커다란 틀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작은 하나의 변화가 큰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큰 붕괴를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근데 뭐 우리나라가 좀 잘 대처한 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사례죠. 우리나라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의 이런 업체들이 한국, 이게 여러분들 반도체 공급 사슬이에요. 사슬을 그냥 지도에다 한번 표현해 놓은 거죠.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의 교역, 그 다음에 여기 유럽에 있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노광 장비들, 그 다음에 한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뭐 이런 것들, 반도체 생산,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생산하죠. 그래서 반도체 생산된 것들 여기 요겁니다. 그다음 원료는 빨간 색깔이죠. 그다음 수요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왔다가 만들어진 반도체가 반도체 수요에 따라서 중국이나 그다음 유럽으로 가고 그다음 미국으로 가는 거죠. 이게 다 모아서 공급 사슬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공급 사슬 구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 소재를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이 소재를 끊어버린 거죠. 규제를 통해 가지고 끊어버리게 되니까 우리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발생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문제가 생기고 수출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요 체인에서도 수요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원료나 소재가 뭐 유럽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뭐 중국에서도 미국에서 오지만 이것들을 기본적인 수요량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일본이 수출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다른 수요들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한번 어, 변동성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했냐? 이게 서플라이 체인 리스크를 영향력을 한번 살펴본 거예요. 이렇게 쓸까요? 영향이라고 이렇게 말을 지어놓을게요. 정치적 이슈 때문에 수출 장벽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위험 조달이 증가했고 자급 공급처 이거 우리나라에서 자체 생산한 거 이런 것들이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저위험 국가로 조달하다 보니까 수출이 되는 거니까 품질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생산 품질이 저하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어떤 체계 자체도 붕괴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국에 공급하지만 원래 기존에 쓰던 방식하고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품질 저하나 또는 파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중개업체도 있고 중개 물류 경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수입 비용도 증가하게 되고 왜냐면 바뀌니까 수입 비용도 증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납품도 지연되거나 이럴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재고 비용도 증가하죠. 그러다 보면 중간 공급자의 벤더들의 어떤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중간 공급자 저기 공급자가 도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어, 리스크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서플라이 체인의 안정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관리 체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번에 크게 한번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험 사슬, 공급 사슬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전략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복원력을 키우는 거예요. 복원력. 그러니까 위험이 생겼을 때 얘를 흡수할 수 있는 복원력. 이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복원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뭐 원료 시장을 다변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원료 재고 관리를 잘 한다든지 하는 복원력을 키우는 방법이죠. 음,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이건 다양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료의 수입을 다양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생산하고 배송 이런 것들도 뭐 이연 전략도 있는데 이연은 좀 늘리는 거예요. 수입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를 생산한 다음에 수출하는 이 과정을 조금 길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생산하고 물량을 좀 천천히 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버는 거죠. 이연 전략이라는 거는 시간을 버는 작업이에요. 지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가 어떻게 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이연을 시키는 이런 전략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은 시장을 다변화하는 거죠. 공급 체인을 좀 다양화하는 거예요. 공급 사슬 구조를 좀 다양화하고 좀 넓혀 놓는 거죠. 확대를 하게 되면 이런 외부적 요인이 왔을 때 복원력이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공급과 수요의 불확실성, 이게 바로 리스크죠.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 재고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업체를 확대하는 거예요. 업체를 확대해서 좀 외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좀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게 결과적으로 뭘 키우는 거다? 문제가 생겼을 때 복원력을 증가시키는 거다. 그래서 공급사슬 위험 관리는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지만 여기 보시면 뭐 단계가 여러 가지 있죠. 위험을 확인하는 거. 어느 부분에 지금 문제가 생겼냐? 기업 내 위험이냐? 국내 환경의 위험이냐? 글로벌 환경의 위험이냐? 안정상의 어떤 위험이냐? 공급의 리스크가 생겼느냐? 운영의 리스크가 생겼느냐? 수요의 리스크가 생겼느냐? 이게 기본적으로 파악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험의 크기를 측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발생된 위험에서 크게 반응할 수는 없잖아요. 그, 뭐 우리 옛말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벼룩 잡으려다 초가상간 태운다.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적절하게 측정해야 되고, 그다음 위험을 평가해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의 위험이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관리 전략을 세우게 되고요. 그래서 관리 전략은 되게 많아요. 위험을 회피할 수도 있고 이연을 시키는 방법도 있죠. 그다음에 던져보는 경우도 있어. 아예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보험이나 이런 것들에서 해칭할 수도 있고. 또 위험을 통제 가능한 위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위험을 공유하기도 하고. 공유한다는 거는 어, 우리 그 포트폴리오 만드는 전략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큰 위험이 왔을 때 혼자서 감당하면 너무 크니까 나눠서 하는 거죠. 공유하거나 이전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을 사용해서 전략을 실행하게 되면 이거를 완화할 수 있더라 하는 게 공급사슬 위험 관리의 어떤 전략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공급사슬의 위험들이 발생되는 요인들, 그 다음에 그 공급사슬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안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죠. 그래서 뭐 물류에도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앞으로 과제들, 우리가 지금 물류 관리라는 분야에서 앞으로 미래에 나올 수 있는 어떤 이슈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래의 어떤 물류 시스템에 관한 얘기들을 조금 나누고요. 강의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어요.